이번 강의는 비타민 D와 다른 영양소 및 약물, 그리고 비타민 D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와 다른 영양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와 칼슘 관계입니다. 먼저 칼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칼슘은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고 뼈와 치아의 99%를 차지하며 혈액 응고, 뼈의 성장과 건강, 그리고 신경 근육 흥분 전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칼슘은 이온화 형태 또는 탈이온화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온화된 칼슘은 체내 칼슘의 50% 정도로 체내에서 자유로이 사용되고 나머지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3. 말기 신장 질환자 혈청 칼슘은 낮아지게 되는데 비타민 D의 생산 저하로 칼슘 섭취가 방해받고 임배설의 감소로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4. 칼슘 수치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면 부갑산 호르몬이 상승하여 뼈가 부서지기 쉽고 높은 상태로 지속하면 칼슘이 뼈 이외의 장소에 침착되어 석회화됩니다. 비타민 D 복용 시 칼슘량 유의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래프는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비타민 D와 칼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의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기준이 되며 세계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로는 칼슘량을 나타내고 가로선은 비타민 D 양을 나타냅니다. 경계선을 중심으로 칼슘 권장량과 비타민 D 복용은 상하선 이상 복용 시 위험한 지역이며 반면에 상하선 아래 지역은 비타민 D와 칼슘 결합 보조식품과 칼슘 1의 권장량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효과적인 뼈 형성과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양이 1000IU인 경우 칼슘량은 1500mg까지 복용 가능하지만 비타민 D 양이 3500IU 이상 복용하는 경우 칼슘량을 최대 750mg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비타민 D와 칼슘 권장 사항입니다. 칼슘 복용량에 대한 논란은 500mg 이하를 권장하고 있으며 1000mg 이상은 과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들은 식사나 칼슘 보충제를 통해서 충분한 칼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량이 몸에서 이미 축적된 경우 비타민 D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칼슘의 생체 가용성이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4000IU와 칼슘 2500mg을 함께 복용할 경우 인체 칼슘 흡수율은 4배인 1000mg이 됩니다. 결국 과잉된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칼슘은 동맥경화나 신장 결석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임신하거나 수유하는 여성에게는 비타민 D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칼슘, 즉 750mg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비타민 D와 칼슘을 복용하면서 마그네슘을 적게 복용 시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일 칼슘량 500mg 이상, 1000mg 이하, 임신부 칼슘량은 750mg입니다. 참고로 칼슘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1. 최근의 관찰 연구에서 투석 환자들의 혈청 칼슘이 9.0에서 9.5mg에서 사망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혈청 칼슘이 10.5mg 이상이면 사망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혈청 칼슘이 1mg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1.1배,
심혈관계 사망은 1.14배, 북압상선 절제술은 1.58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의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일반인은 8에서 11mg이며 투석 환자는 8.5에서 9.5mg입니다. 2. 칼슘 수치 증가 시 1차성 북압상선 기능 항진증, 악성 종양, 만성 신부전 등의 위험을 가집니다. 3. 칼슘 수치 감소는 북압상선 기능 부전, 비타민 D 결핍, 만성 신부전, 급성 췌장염, 폐혈증, 간부전화 같은 급성 질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4. 칼슘 수치가 저하 시 근육의 통증과 경련, 우울증, 간질 발작, 탈모, 백내장, 결막염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타민 D 수치를 증가시키기 전에 너무나 적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강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는 경우에는 비타민 D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비타민 D 양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개 보조인자인 칼슘과 마그네슘 복용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슘의 양은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반면에 마그네슘은 너무나 부족하게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상호작용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도움을 주어 상승작용을 합니다. 1.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질병들입니다. 노화, 근위측성 측삭경화증, 알츠하이머병, 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암, 뇌혈관, 만성피로, 당뇨병, 청력손실, 심장질환, 동맥경화, HIV, 에이즈, 고혈압, 신장결석, 편두통, 다발성경화증, 비만, 골다공증, 말초혈관질환, 임신 관련 문제, 류마티즘성 관절염, 스포츠 관련 문제 등이 있습니다. 2. 마그네슘 복용하지 않고 비타민 D만 복용한 경우입니다. 예들음,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뼈, 호흡기 질환, 복강, 인지 문제, 감기와 독감, 난포성 섬유증, 치과, 불임, 면역, 신장, 간, 루푸스, 골관절염, 만성 통증, 파킨슨병, 건선, 구루병, 뇌졸중, 갑상선, 북압상선, 결핵, 시력, 헤어, 피부 등이 있습니다. 3. 비타민 D 복용 없이 마그네슘만 복용한 경우입니다. 공격적인 행동, 알코올 중독, 부정맥, 뇌성마비, 변비, 생리통, 불소의 독성, 머리 부상, 중추신경계 손상, 폐경, 정신질환, 겸상적혈구 질환, 파상풍, 영아 돌연사 증후군, 스트레스, 말더듬증 등이 있습니다. 4.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둘 다 복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동일한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각각 고유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유사점과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유사점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은 사람이 결핍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독성이 작습니다. 하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하나가 부족하면은 다른 것과 함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많은 같은 질병에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감소하여 있거나 증가하여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칼슘과 비타민 K2와 강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다른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처럼 장기간 몸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매우 주목할 점은 마그네슘은 매우 많은 양의 복용이 가능하지만 비타민 D는 많은 양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위로 볼 때 마그네슘은 밀리그램이지만 비타민 D는 IU입니다. 몸에서 흡수하는 시간은 마그네슘은 6시간 정도 걸리지만 비타민 D는 일정 농도를 올리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마그네슘은 여러 종류의 화합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 수산화 마그네슘은 설사약이나 제산제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염화 마그네슘은 금속을 생산하는 재료나 목재 방부제나 황산 제조에 이용할 수 있고 시멘트, 섬유 첨가제 등으로도 이용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내화 벽돌, 전기 절연체, 시멘트, 고무나 플라스틱 제조, 흡착제 및 완화제 등에 이용하며 황산 마그네슘은 시멘트, 비료, 무드질 및 염색, 설사약 등에 이용합니다. 반면에 비타민 D는 생체 이용 시에만 구분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D와 인관계입니다. 1. 이는 칼슘과 함께 뼈와 근육을 만드는데 중요한 미네랄로 부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D가 혈중인 농도를 조절합니다. 2. 신장 기능이 30% 이상으로 저하된 신부전과 신장 기능이 10% 이하의 투석 환자는 신장으로부터 인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서 혈중 농도가 증가하고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며 또한 부갑상선 호르몬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2차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면 뼈로부터 칼슘과 인이 녹아 나와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쉬워집니다. 3. 뼈에서 나온 인과 칼슘은 결합하여 뼈 이외의 혈관, 근육, 폐 등에 쌓이게 되고 특히 동맥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를 일으켜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점은 6mg 이상은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7mg 이상인 경우에는 투석 환자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참고로 인이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일반인은 2.2에서 4.8mg이며 투석 환자는 3.5에서 5.5mg입니다. 4. 투석 환자의 경우 인 수치의 적정 범위는 3.5에서 5.5mg인데 1mg씩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1.04배, 심혈관계 사망은 1.09배, 부갑상선 절제술의 위험도는 1.17배로 증가합니다. 5. 인의 수치 상승은 인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감소한 사고체의 여과로 인해 나타납니다. 6. 투석으로는 인을 하루 300mg 정도밖에 배출치 못하므로 인 섭취를 제한, 약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와 약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를 감소시키거나 상호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약물들은 간에서 비타민 D를 불활성화시킵니다. 1. 항발작 약물들이 있습니다. 카르바마제핀이 있습니다. 카르바마제핀은 정신운동발작, 간질 성격 및 간질에 수반하는 정신장애, 간질의 경련 발작과 3차 신경통, 그리고 조현병, 조울병 등의 흥분 상태에 사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테그레톨이 있습니다. 페니토인이 있습니다. 페니토인은 간질이나 정신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다일렌틴이 있습니다. 2. 결핵약으로 리팜피신이 있습니다. 리팜피신은 결핵 이외에도
잠재성 뇌막염과 한센병 치료에도 사용되는 살균성 항생제입니다. 3.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의 일종으로 류머티즘, 피부병, 심각한 알레르기, 천식,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뇌부종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프레드니솔론은 광범위한 염증과 천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곤집성 두통, 전신 홍반성 낭창 등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또한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4. 아졸계 항진균제가 있습니다. 이트라코나졸은 진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로 진균의 세포막 합성 과정을 방해하여 증식을 억제합니다. 정제, 캡슐제, 액제, 주사제 등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플루코나졸은 수많은 진균증을 위해 사용되는 항진균 약물입니다. 여기에는 칸디다증, 분화균증,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효모균증, 히스토플라스마증, 피부 사상균증, 어루러기가 포함됩니다. 5. 에이즈약이 있습니다. 6. 바비튜레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함으로써 진정과 수면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월경시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과 성전환 여성의 호르몬 대체 요법에서 의약품 일부로 사용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액의 비타민 D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D 보충제는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을 더 효과적으로 하나 프로게스테론을 첨가 시 이 효과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프로게스테론 복합제는 비타민 D와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이소니아지드는 1차 항결핵제로서 예방과 치료에 쓰이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이소니아지드는 비타민 D의 혈액 내 양을 높입니다. 티아지드 이뇨제는 고혈압 환자용 이뇨제입니다. 티아지드 이뇨제는 비타민 D 활동을 증가시켜 혈액 내 부적절한 과다 칼슘을 야기합니다. 다음은 티아지드 이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클로로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우릴이 있습니다. 2. 약물로는 인나파마이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로졸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메토로졸이 있으며 제품으로는 자록소린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폴리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레네세가 있습니다. 5. 약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있습니다. 위 속의 산을 중화시키는 약재인 제산제는 장기간 복용 시 비타민 D 양, 대사, 이용도를 감소시킵니다. 혈관과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칼슘의 이동을 막아주어 혈관을 확장하고 심장 박동 속도와 심장 박동력을 줄이는 약물인 칼슘 통로 차단제는 비타민 D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다음은 칼슘 통로 차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암로디핀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노바스크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델티아젬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카디젬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니페디핀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프로카디아가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관련된 다른 약물입니다. 올리스타트는 지방의 체내 흡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품으로 미국에서는 알리, 우리나라에서는 제니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약인 올리스타트는 지방과 결합하여 지방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처방 시에는 지용성 비타민을 포함한 멀티비타민을 같이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소루비신은 암 치료에 사용되는 화학요법 약물이며 여기에는 유방암, 방광암, 카포시 6종, 림프종,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독소루비신의 항암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를 독소루비신 약물과 같이 사용 시에는 칼슘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비타민 D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키고 칼슘은 독소루비신 약물의 독성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콕신은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며 대부분은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부전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와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클레리스로마이신은 다양한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물질입니다. 여기에는 연쇄상구균 인두염, 폐렴, 피부 감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라임병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클레리스로마이신의 약효를 감소시킵니다. 시클로스포린은 면역 억제제이자 천연 물질로 구강으로 섭취하거나 정맥 주사를 통해 투여되며 류머티즘성 관절염, 건선, 크론병, 신증후군, 그리고 이식 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 이식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와 같이 복용 시에는 면역 억제제 작용을 감소시킵니다. 3개 단원으로 나누어 강의한 비타민 D에 관한 내용을 진실과 거짓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미만은 비타민 D1을 섭취량이 600IU는 충분하다. 거짓으로 3000IU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20나노그램이면 충분하다. 거짓으로 최적의 양은 40나노그램 이상입니다. 비타민 D는 저녁 식사 이후에만 복용해야 하나. 거짓으로 일부 사람들은 저녁에 복용하는 경우 잠이 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리창을 통해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다. 거짓으로 우선 자외선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외선 A,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자외선 A는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외선 B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자외선입니다. 그러나 자외선 B는 파장이 280에서 320나노미터로 짧아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수의사는 비타민 D가 인간에게도 필요하지만 동물들은 3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실입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이다. 비타민이 아니다. 진실입니다. 비타민 D는 모든 다른 호르몬보다 더 강력하다. 진실이며 913개 유전자를 조절합니다. 연어는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다. 진실입니다. 단지 야생 연어만 그렇고 양식 연어는 단지 4분의 1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비타민 D 만IU 복용은 독성을 유발한다. 비타민 D 12,000IU를 1년 이상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고용량 복용 시에는 보조 효소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1일 비타민 D 3만IU 복용 시 독성이 발생한다. 거짓으로 단지 균형 있는 보조 효소 없이 30일 이상 복용하는 경우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1일 10만IU 비타민 D 복용 시 독성이 발생한다. 거짓으로 균형 있는 보조 효소 없이 20일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는 독성이 발생합니다. 나는 여러 달 동안 비타민 D를 복용 후 혈액 수치를 확인이 필요했지만 많은 양의 독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거짓으로 복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복용 후 재검사를 받아 독성 유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처음 복용부터 비타민 D 5,000IU는 위험이 없다. 거짓으로
약 300명 가운데 1명은 낮은 마그네슘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D2는 비타민 D3만큼 좋다. 거짓으로 많은 연구는 비타민 D2를 복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혈액 내 비타민 D3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비타민 D 농도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K2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거짓으로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먹는다면 당신의 비타민 D의 양은 충분할 것이다. 거짓으로 평균적으로 비타민 D를 600IU 복용하고 있다면 괜찮을는지 모릅니다. 노르웨이인조차도 양식된 생선으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D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해보세요. 당신은 음식과 햇볕으로부터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거짓으로 단지 600IU만 필요하다면 진실입니다.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하다. 거짓으로 칼슘 양을 감소시켜야만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야 한다. 거짓으로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술 전과 후에 비타민 D를 복용했다. 사실이며 일부 외과 의사들은 비타민 D 농도가 50나노그램이 안 되는 사람은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동안 비타민 D를 복용했다. 거짓으로 항암 치료하는 동안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많은 항암 치료에 반응하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는 환자에게 1일 비타민 D 200IU 주입했다. 사실이며 병원에서 주어진 양 이상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은 인체가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거짓으로 많은 세포들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약 반절을 공급합니다. 1000IU 복용은 비타민 D 수치가 10나노그램 증가한다. 거짓으로 이 경우는 이전에 혈중 수치가 20나노그램 이하인 경우는 맞습니다. 50나노그램일 때는 단지 5나노그램 증가하고 80나노그램일 때는 2나노그램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거짓으로 비타민 D는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뼈의 강도 증가는 조금입니다. 비타민 D는 몇 가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거짓으로 비타민 D가 최근에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 예방하는 데 유효합니다. 비타민 D는 심장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다. 거짓으로 마그네슘이 부정맥을 줄이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짧은 삶은 비타민 D 수치가 낮기 때문이다. 진실이며 많은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누구도 이 사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당신의 체중을 감소시키다. 거짓으로 단지 여성 가운데 3명 중 1명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D가 32나노그램 이상인 경우 5배 많은 체중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40나노그램에서 80나노그램 사이 에 있는 경우 체중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2.4배 체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물의 불소화는 비타민 D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거짓으로 불소화는 비타민 D 사용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을 감소시킵니다. 철결핍 빈혈은 비타민 D 수치를 감소시킨다. 사실이며 빈혈은 비타민 D를 처리 과정에 있는 간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이상으로 비타민 D와 다른 영양소와의 관계 및 약물, 그리고 비타민 D 진실과 거짓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